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42편 권력자의 무덤에 함께 묻힌 사람들. 가야사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은 예를 들어 삼국사기 같은 가야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문헌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자들은 가야인들도 당연히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했을 것이고, 따라서 고구려 본기나 백제 본기, 신라 본기가 있는 것처럼 가야 본기도 존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훗날 고대 국가 시기 역사 체제를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세 나라를 중심으로 그 틀을 짜다 보니 가야사가 누락돼 버렸다는 얘기죠. 따라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그리고 일본서기 등에 흩어져 있는 단편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가야사를 복원할 수밖에 없는데, 빈약한 문헌 기록을 복원해주는 사료가 바로 고고학 사료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고학 사료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덤 속에서 나온 고분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2회에 걸쳐서 가야인들이 무덤 양식과 장례 풍습을 탐색해보고, 고분이나 패총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인의 의식과 생활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소신료들은 들으라. 오늘 새벽에 환우 중이시던 대왕마마께서 승하하시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왕의 장례를 엄숙하고도 성대하게 치를 것이니 신료들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가야의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왕위를 물려받은 새로운 왕의 지휘 아래 장례가 이뤄졌겠죠. 그런데 가야에서도 2차 장이라고 불리는 세골장이 치러졌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골장이란 한 번 장례를 치른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육탈된 시신을 추려서 다시 장례의식을 치르는 이중장을 일컫습니다. 백제 문영왕도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빈궁에 안치되었다가 나중에 무덤에 묻히는 이중장을 치렀다는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죠.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올라있는 수로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들춰보기로 하죠. 왕이 죽었다. 모든 백성들이 하늘이 무너진 듯 슬퍼하기를 왕후가 죽었을 때보다 더욱 심하였다. 대궐 동북쪽 평지에 높이 한 길, 주위가 300보 되는 빈궁을 만들고 여기에 장사 지내니. 여기 등장하는 빈궁이 바로 장례를 치를 동안 시신을 1차적으로 안치했던 곳입니다. 인제대 이영식 교수는 가야의 고분군에서도 빈궁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얘기합니다. 대성동 고분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거긴 분명히 무덤인데 여러 그 주혈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야의 고분군에 기둥구멍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인지는 모르지만 고분 주위에서 임시의 그 가옥이 지어졌었고, 그것이 장래에 이용됐다는 것은 그런 정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과연 빈소였는지 아니면 왕인 경우에 그게 빈궁이었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확인할 수는 없을지언정, 무덤들이 모여있는 곳에 기둥을 세웠던 구멍인 주열이 있었다는 것은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이고, 그 건물이 바로 시신을 1차적으로 안치했던 빈소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야 사람들이 본격적인 장례 풍습을 탐색하기 전에 그들은 어떤 모양의 무덤을 만들어서 죽은 이들을 매장했는지 가야의 묘제 변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홍익대 김태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기원전 1세기부터 AD 2세기까지 한 300년간은 목관묘라는 묘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목관을 이렇게 넣고 거기다가 사람을 넣어서 땅속을 깊이 파서 이렇게 쓰는 그런 목관묘를 썼고요. 그 다음에 AD 2세기 중엽부터 AD 5세기 전반 정도까지 역시 한 300년간은 목곽묘라고 해서 나무로 덧널 무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덧널 무덤이라고 해서 나무로 거대한 곽을 만들고요. 이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야 성립 이전의 청동기 문화 단계에서는 고인돌이라든지 돌로 관을 삼는 돌 널무덤 혹은 주검을 항아리에 넣어 매장하는 동무덤이 만들어졌다. 그러다 철기가 출토되기 시작하는 가야 단계에 들어오면 토광 목관묘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토광은 흙구덩이를 말하고 목관은 나무로 짠 너를 일컫는 말이니 흙구덩이를 파고 나무로 짠 관을 넣어 매장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100여 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목곽, 즉 나무로 방을 만들고 그 안에 목관을 안치하는 목광묘가 만들어졌다. 가야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나무방이 돌방으로 바뀌는 석광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시신을 어디로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무덤의 이름이 달라진다. 네 벽을 먼저 만드는 거죠. 목곽이나 석곽이나 네 벽을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부장품이나 사자를 안치를 하고 위에 뚜껑을 덮는, 그리고 이제 봉토를 덮는 일회성의 장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가야가 이제 거의 신라에 통합될 단계가 되면은 돌방무덤이라고 해가지고 세 벽을 먼저 만들고 한쪽을 틔워서 입구를 만들어가지고 그 입구를 열고 닫으면 언제나 추가로 장례를 지낼 수 있는 횡혈식 석실, 옆에 구멍이 있는 그런 돌방이라고 합니다만 횡혈식 석실이 새로 채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땅을 파고 석곽을 넣은 다음에 관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린다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수혈식 석광묘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혈식 석광묘를 쓰다가 나중에는 그 수혈식 석곽에 뚜껑을 미리 덮고 한쪽 벽을 터요. 한쪽 벽을 터가지고 사람 관이 옆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횡혈식 석광묘라고 하고요. 그 횡혈식 석광묘를 쓰다가 또는 그거를 횡혈식 또는 횡구식 그렇게 해서 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령 석광묘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돌로 만든 방에다 관을 안치하고 나서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봉토를 하는 수혈식으로 무덤을 조성했는데 나중에는 옆에다 출입문을 달아서 돌방을 드나들 수 있게 만들므로써 두 사람 이상을 시차를 두고 합장할 수 있는 형태의 행혈식 석신묘를 조성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돌방에 널을 넣고 위에다 흙을 덮어 봉분을 조성하는 수혈식 석실묘는 가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묘제라고 김태식 교수는 얘기합니다. 이러한 묘제의 변천은 신라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신라는 같은 시기에 가야에서 수혈식 석광묘가 나올 당시에 적석목광묘라는 특이한 묘제를 쓰고 있어서 신라와 가야가 그 당시에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백제도 수혈식 석광묘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전축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고 또 횡혈식 석실묘 보이고 이러는데 수혈식 석광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수혈식 석광묘라는 묘제는 가야에서 창안된 것으로 보이는 거고, 관을 안치하는 돌방, 즉 석곽의 경우 초기에는 그 길이가 3, 4m에 불과하던 것이 나중에는 10m가 넘는 거대한 돌방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가야인들의 장례 풍습 중에서 그들이 내세관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삼국지 위서동의전 변진조에 짤막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내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새처럼 날아다니라는 뜻이다. 가야인들이 새를 인간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매개물로 여겼다는 증거는 오리 모양을 한 토기들이 가야의 고분들에서 출토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이영식, 김태식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삼국지의 기록인데요. 실질적으로 가야의 그 고고학 유물로 보면은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리, 청둥오리 하는 그런 오리 모양 토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또 고성의 동해동 유적이라든지와 같이는 새가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청동 장식도 출토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새의 문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새의 모양 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어서 그거 역시 그 삼국지의 기록과 상당히 상통하는 면이 있구나.
몇몇 그 고분에서 오리형 토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아마도 그것이 그 사자의 영혼을 그 하늘나라로 데려가 줄 것이다 라는 관념 속에서 아마도 그 이 새가 보통 특히 그 이 검은 새요, 검정색을 띤 새들이 하늘의 사자라고 많이들 여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깃을 넣고, 또 뭐 고구려 사람들도 이 모자에다가 이 새깃을 이렇게 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고, 신라도 그렇고 그런데요. 가야 사람들이 새의 깃이나 오리 모양의 토기를 무덤 속에 넣어두었다는 것은 사후에 찾아가는 세계가 하늘에 있다고 믿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가야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수레를 타고 끝도 없이 달려가면 죽은 이의 영혼이 저 세상에 이를 수 있다고 믿기도 하고, 바닷가의 가야 사람들은 수평선 너머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새 모양의 토기뿐 아니라 수레와 말을 본뜬 토기가 출토된 무덤도 있었고, 배 모양의 토기가 출토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새는 가야 사람들이 영혼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 이래 생각을 해서 그 하늘과 땅을 잇는 그 메신저로서 그 새를 생각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말이라든지 수레 모양 토기라고 하는 거는 육지 저편 끝에 어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을 타고 가거나 수레를 굴려가면 그쪽에 저 세상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건 뭐 신화 속에서 가령해서 그 황천이라든지 그 죽음의 동굴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기록되고 있는 그런 내세관을 분명히 가야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배 모양 토기도 출토가 되고 있는 거죠. 이 경우에 내세관이라고 하는 건 저 세상은 물 건너 있는 거죠. 임금이나 귀족이 죽으면 사자를 안치할 무덤을 만들어야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앞서 조성된 무덤의 일부를 파괴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무덤을 조성해 놓은 경우가 김해를 비롯해서 의령, 함안, 고령, 진주 등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둘러싼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일본의 한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권주현 연구위원의 저서 가야인의 삶과 문화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선대의 무덤을 일정 부분 파괴하고 새 무덤을 쓴다는 것은 지극히 도전적이고 강제적인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분묘들의 일부를 파괴한다는 것은 그 무덤을 조성했던 집단에 대한 강제적인 실력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지배 집단이 교체됐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특히 김해 지역의 경우 먼저 조성된 분묘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등장하는 목광묘에 북방 문화가 유입된 흔적이 보이는데, 이것은 가야 지역에 북방 문화를 가진 새로운 지배 집단이 등장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분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두고서 앞선 세대의 무덤을 파괴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서로 혈연적 관계이거나 혹은 세대 간 계보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 이런 얘기죠. 무덤이 붙어 있다는 것은 곧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앞에서 김해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북방 문화를 가진 세력이 지배 집단으로 등장하면서 강제적인 실력 행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김해 이외 지역에 나타난 수많은 분묘 연결 현상은 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물론 기존의 무덤보다 나중에 연결된 무덤이 더 위협적일 정도로 우월한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기존의 분묘를 파괴하면서까지 거기다 무덤을 쓴다는 것은 그곳이 신성한 지역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계통의 종족이라면 그 신성한 지역을 공유해서 무덤을 나란히 붙여서 조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묘 연결 현상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다는 의미를 지닌 계세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의견이 상대적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죽은 이를 무덤 속에 매장하는 절차가 어떠했는가를 짚어보겠는데요. 피장자, 즉
무덤 주인공과 함께 묻어주는 여러 가지 부장품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가야의 장례 풍습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파격적인 습속이라 할 수 있는 순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순장의 유래를 들자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따라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거기서 순장이 비롯되었다. 김태식 교수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그 아주머니 비디오를 봤더니 그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손가락이 4개가 없어요. 이 아주머니가. 그래서 왜 4개가 없느냐 그러니까 큰아들이 죽었을 때 너무 슬퍼서 하나 잘라가지고 무덤에 넣고, 또 작은 아들이 죽었을 때 또 하나 잘라서 넣었는데 슬퍼서 잘라지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너무 지극한 슬픔을 자기 신체를 훼손해서 이렇게 넣기도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높은 사람과 관련될 때는 그 몸을 버리는 것까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보면 동천왕 22년 가을 9월, 왕이 세상을 뜨자 시원에 장사 지냈다. 나라 사람들은 왕의 은덕을 생각해서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고, 근신들은 자살하여 따라 묻히려는 이가 많았다. 예의에 어긋난다 하여 그것을 금했으나 장사하는 날에 이르러 무덤에 와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다. 동천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과 함께 묻히겠다고 자발적으로 따라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그것이 예의에 어긋난다 하여 금지하였다고 되어 있어서 이전에 순장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동천왕이 죽었을 때가 서기 247년이니까 고구려의 경우 애당초 순장 풍습이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건국 초기에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백제는 순장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데, 다만 신라의 경우는 순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나타납니다. 지증왕 3년 3월에 왕은 순장을 금지하라고 영을 내렸다. 이는 전왕이 돌아가시자 남녀 각각 5명씩을 순장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금지한 것이다. 지증왕 3년이면 서기 502년이기 때문에 신라는 상당히 늦게까지 순장 풍습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야의 경우 순장에 대한 문헌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순장이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가야였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은 고분 발굴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죠. 글자 뜻은 따라 죽을 순입니다. 따라 죽어서 장례 지내진다, 뭐 그런 뜻으로 순장이겠죠. 누굴 따라 죽는가 하면 당연히 주인공을, 무덤의 주인공을 따라 죽는 거죠. 가야의 경우에 고령의 지산동 44호분, 45호분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보여서 왕이 돌아가셨다. 지금까지 왕을 모신 사람은 함께 따라 죽어야 한다. 그런 그 의미로 수많은 순장이 이루어졌고요. 김해 대성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도 주인공의 발체에 여성의 인골들이 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돼서 그 순장이 이루어졌던 그런 흔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의 순장 고분은 4세기부터 6세기에 걸쳐서 조성된 무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의 경우 3호, 7호, 8호, 11호, 13호, 23호, 24호, 39호 등에서 순장이 확인됐는데, 순장자는 2명에서 5명 사이였고, 고령 지산동 고분의 경우 30호분에서 3명, 45호분에서 11명 이상이었으며, 44호분의 경우 많게는 50여 명이 순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만 도항리 고분군에서도 6기의 무덤에서 1명에서 5명까지의 순장이 확인됐고, 상주 성산동 고분군에서도 4기의 무덤에서 순장 유골이 나타났다. 쉽게 말해서 가야는 거의 전 지역에 걸쳐서 그리고 최후에 멸망했던 시점까지 순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순장이라는 것은 아직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즉 지금 살아있는 왕을 신과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즉 천신적 세계관이 있을 때 순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인간적 세계관이요. 그래서 유교나 불교가 일상화되고 그것은 인간적 세계관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합리주의적으로 생각해서 순장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라도 지증왕 때에 가서야 순장을 금지했는데 순장은 당대 사람들의 사후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죠. 가령 불교 같은 고등 종교가 들어와서 왕을 신으로 여기던 천신 사상이 사라지고 인간주의적 세계관이 자리 잡으면서 순장 역시 사라지는 것 아니겠느냐. 학자들의 분석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인 신라는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인 지증왕 때 순장을 제도적으로 금지했는데 가야는 어째서 6세기 때까지 그 풍습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지증왕만 해도 아직은 불교가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유교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들어와 있었던, 그래서 합리적인 세상이었다고 본다면 가야는 그러한 그 합리주의적이고 인간주의적인 세계관이 사실은 왕권이 강화되고 그 왕권도 세속적인 왕권이라야지 종교적인 왕권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세속적인 그 단독 왕권에 기반을 둔 것이라야 이제 순장이 없어진다고 보이는데 가야는 아직 그 바로 직전 단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직전 단계에서 멸망했기 때문에 신라와 같은 단계까지는 못 이루는 것이 아닌가. 가야가 멸망할 때까지 순장 풍습을 안고 갔던 것은 역시 단일 왕권 국가로 통일되지 못한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순장 대상이 되어서 어떻게 무덤에 묻혔을까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순장이 확인된 가야 고분들의 수와 순장자의 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고분 하나에서 여러 구의 유골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순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우선 순장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권주현 연구원은 그의 저서에서 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계층성이다. 주인공과의 계층적 차이가 뚜렷하게 주종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매장 위치와 부장품의 질과 양 등을 통해서 판단한다. 무슨 얘기냐면 무덤을 발굴하여 유골들이 배치된 상태를 봤을 때 어느 유골이 주인공이고 어느 유골들이 그 주인공을 따라서 매장된 순장자의 것이다.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장자가 무려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산동 44호분의 경우 유골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 이영식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에 주인공이 위치를 한 다음에 중앙의 주인공을 둘러싸듯이 방사선식으로 해요. 방사식으로 해서 주인공을 둘러싸듯이 즉 부채살 퍼지듯이 그렇게 해서 35개의 돌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35개의 돌방과 중앙의 주인공의 돌방은 하나의 봉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동시에 만들어진 걸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주인공인 대가의 왕이 돌아가셨다. 이제 여기 대가의 왕을 모시는 사람들은 따라 죽어야 한다. 근데 여기 들어갈 사람들은 전부 35개 돌방에 들어가야 한다. 왕으로 보이는 주인공이 안치된 돌방이 한가운데 위치하고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35개의 돌방이 부채살처럼 둘러싸는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검과 함께 매장된 부장품의 양과 질 역시 주인공의 것과 순장자의 것은 비교가 안 되겠죠. 그 순장곽에서는 대개 톡이 한두 개, 밥 정도 먹어라 하는 그런 정도, 톡이 한두 개, 그리고 여자의 무덤의 경우에는 방추차, 그 길쌈하는 그러한 방추차가 나오고, 남자의 무덤이나 이런 경우에는 조그만 칼이요, 칼도 큰 칼도 안 나옵니다. 조그만 칼, 이런 것들이 나오고, 물론 그 중에 일부에는요 긴 칼이 나온 무덤도 한두 개 있어요. 그러나 극소수고 나머지는 대개 그런 방추차, 톡이 한 쌍, 그리고 작은 칼, 역시 노비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정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미 2차적으로 도굴이 된 무덤이었지만 그래도 주인공이 묻혔던 곳에서는 화려한 부장품이 대량 발견된 반면에
따라 죽은 순장자가 매당됐던 공강에서는 밥그릇으로 보이는 토기 한 쌍과 순장자의 직업을 짐작할 수 있는 도구들이 고작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장 고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동시성입니다.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매장됐을 경우에만 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적인 간격이 있으면 순장이 아니라 추가장이다. 묘를 설계할 때의 계획성과 봉토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통해서 순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백제 문영왕릉처럼 무덤을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된 행렬식 석실분의 경우 왕을 매장하고 나서 훗날 왕비가 죽으면 같은 무덤 속에 합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장이지 순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야의 순장 고분의 경우 무덤 속을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문이 달린 행렬식 무덤은 하나도 없고 주검을 안치한 다음에 그 위로 흙을 쌓아 올려서 만든 무덤들이기 때문에 같은 무덤을 훗날 재활용하거나 추가장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무덤 속에서 2구 이상의 유골이 나왔다면 순장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순장 대상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할까요? 순장 대상자들의 신분을 노비들이라고 단정하기 쉬운데 순장자가 안치된 방의 부장품을 보면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도 순장된 것으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산동 44호분의 사례로 봐서는 왕비, 그러나 왕비는 고대 시기에 왕이 죽었다고 해서 왕비를 넣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첩이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이 첩이 왕비 대신 그 시중 들기 위해서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아마 경호실장 같은 사람은 왕이 죽었으면 그 책임을 지고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장군이라도. 그래서 그런 사람 정도는 책임지고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은 노비였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음식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옷 다듬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많이 들어갈 테고 적어도 음식 관련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음식을 잘못해서 그 왕이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대왕마마가 승하하시기 전에 사흘째 곡기를 끊었으니 수라상을 책임진 너희들이 어찌 책임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수라상에 올리는 음식에 성심을 다했사오나 소녀의 지혜와 정성이 모자랐사옵니다. 그러니 너는 당연히 섰고 대죄하는 마음으로 순장을 자원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예, 나으리. 저 세상에 가서는 더욱 중심을 다하여 대왕마마를 모시겠사옵니다. 그러나 앞에서 들려드린 것처럼 임금의 죽음에 책임 추궁을 당해서 순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평소에 임금에게 음식 대접을 하던 사람이 저 세상까지 따라가서 수발을 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어떤 곳에는 아이들 3명이 겹쳐서 누워 있었다든지 어떤 곳에는 갑옷이라든지 아니면 철제 무기 같은 그런 무기와 관련된 그런 것들만 나온다든지 어떤 곳에서는 그 음식 그러니까 닭벽다구라든지 대구 반토막이라든지 달걀이라든지 이런 음식만 나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유독 많이 그 섬유질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이런 것들은 아주 계획적으로 왕이 돌아간 다음에 그 인원이 선발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인원이 각각의 독립적인 순장곽에 묻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순장할 대상자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선발됐을 것이라는 것이 이영식 교수의 분석인데 그렇다면 고령 지산동 44호 고분의 주인공인 대가야의 왕이 죽었다고 치고 그 장례 절차를 한번 상상해 보기를 할까요? 이제 그만 울음을 멈춰라. 선왕께서 승하하셨으니 그 슬픔을 가눌 길 없으나 이제 눈물을 거두고 선왕을 좋은 세상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장례 절차에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니라. 알겠느냐?
선대왕 마마의 유택을 성대하고 호화롭게 마련하라고 명을 내렸거늘 지금 어찌 돼가고 있느냐? 대왕 마마, 승하신 선대왕 마마를 모실 유택을 다 만들었사옵니다. 선왕의 유택만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더냐? 아니옵니다. 선대왕 마마를 따라서 함께 묻힐 순장자들의 널방 35개도 모두 만들었사옵니다. 알겠느니라. 하면 선대왕 마마를 저승에 가서 보필할 순장자들의 명부를 작성해 올리라 했거늘 어찌 되었는고? 예, 대왕 마마. 순장자들의 명부를 모두 만들어 싸웁니다. 어디 어떤 자들인지 얘기를 해보라. 예, 대왕 마마. 선대왕 마마의 음식 수발을 들던 하녀가 5이고 어이를 만들어 바치던 봉이 공녀가 5이며 어전을 지키던 왕실 호위 병사가 3명이고. 뭐라 하였느냐? 선대왕의 안위를 보필하던 자들 중에서는 호위병사 3만 순장 대상이란 말이더냐? 예, 대왕 마마. 예전에는 병사 2명만 순장되어 싸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병사 3명이 어찌 선대왕 마마의 저승길을 인도할 것이며 저승의 악귀들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이냐? 호위대장을 비롯하여 장수 2명을 더 순장하도록 하라. 예, 대왕 마마. 그렇다면 이렇게 순장자로 결정된 사람들은 고구려 동천왕의 무덤에 찾아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함께 저승에 가겠다고 했던 신하들처럼 강제성 없이 모두 자발적으로 순장에 응했을까요? 너희들은 선대왕과 함께 무덤에 묻혀 저 세상으로 가게 되었느니라. 황공하옵니다, 대왕 마마. 저 세상에 가서도 선대왕 마마를 중심으로 수발하겠사옵니다. 감히 선대왕 마마의 묘소에 들어가 행차를 함께하게 되었사오니 더할 수 없는 가문의 영예이옵니다, 대왕 마마. 대왕 마마, 소장은 승하신 선대왕 마마와 함께 목숨을 걸고 전선에 나아가 적군을 물리치는 전투를 벌이기를 여러 번 하였사온데 어찌하여 이번 순장 명부에 소장을 포함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소장도 함께 묻히겠사오니 선대왕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중에서는 제발로 순장각에 들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글쎄요, 모두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섰을까요? 인제대 이영식 교수는 물론 자발적인 순장도 있었겠으나 강제성이 없다면 그것은 순장의 의미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걸 전부 다 생각하면 그건 순장의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따라서 죽으려고 그랬다 그러면 그건 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가야 왕권도 그런 순장은 원치 않습니다. 이게 안 죽으려고 그러는 놈들을 강제로 죽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야말로 무자비한 정치 권력이 존재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예. 뭐 그런 그 반증의 예로서는 35개의 석곽 중에서 빈 5개의 석곽이 있었습니다. 허장이라고 그럽니다. 비일허자 장례진의 장자. 이영식 교수는 순장이 강제성을 띄었을 것이라는 증거로 고령 지산동 44호 고분에서 발견되는 허장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원래부터 들어가지도 않았고 부장품도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빈 돌방 무덤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결국 그거죠. 처음에는 왕이 돌아가셨다. 왕을 모시던 호위무사부터 음식을 대는 사람까지 전부 들어갈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조선시대식 표현으로 말하면 살생부가 작성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뭘 썼든지 간에 연주를 좀 강하게 해서 그 살생부에서 빠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5개 무덤은 처음에 플랜상으로는 누군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1975년대에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조사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란 얘기죠. 나으리 계시오? 이 밤중에 누가... 아니, 그대는 왕실의 호위병 아닌가? 이 밤중에 어인일로... 나으리, 잠시 안으로 들어가시죠. 나으리, 이걸 받으시죠. 아니, 이런 귀한 보물을 어인일로... 나으리, 소인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무슨 얘긴가? 이번 순장 명단에서 제발 소인을 좀 빼주십시오. 순장자 명단에서 이름을 빼달라. 아니, 순장자 명단을 이미 대왕마마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어찌 내가 사사로이 명단에서 그대를 빼고 말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보물을 다 나리께 드리겠나이다. 이 보물이 문제가 아니라... 나으리, 소인을 아무도 몰래 변방 수비대로 보내주시고 순장 곽에는 허수아비를 넣겠사오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이영식 교수는 순장자 명단에 오른 사람이 이렇듯 뇌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요즘 우리가 백이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연주를 동원해서 순장을 회피했기 때문에 순장자가 들어가기로 돼 있던 35개의 순장 널방 중에서 5개의 널방이 깨끗하게 빈 채로 무덤이 봉투됐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김태식 교수의 진단은 조금 다릅니다.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나는 땅속에 묻히는 게 두렵네. 누구들 두렵지 않겠는가? 하지만 나라에서 선대왕을 따라 저 세상으로 가라하니 어쩔 것인가? 따르는 수밖에. 사람이 땅속에 묻혀서 한 번 숨 끊어주면 그만이지. 임금 따라간다고 저 세상에서 임금의 은혜를 다 싣고 살 수 있다는 걸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기왕지사 순장자 명단에 올라서 우리가 묻힐 널방까지 만들어져 버린 터에 이제 와서 몸부림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목숨을 버리고 순장곽에 묻히면 적어도 우리 자손들은 살 길이 보장되지 않는가? 나는 내 죽음은 억울해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기로 했네. 이런 못난 사람 같으니 우리 자식들이라고 다음에 또 순장곽에 묻히지 말란 법이 어딨겠나? 난 제 아무리 어명이나 부당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기로 했네. 아니 무엇이라고? 어명을 거역해? 우리 도망가세. 국경 넘어 백제나 신라로 가자고. 거긴 순장 따위가 없다 하지 않던가. 도망을 쳐? 그럼 남은 가족들이 화를 당할 것인데. 가족을 모두 데리고 도망가면 되지 않겠나? 가다가 일이 잘못된들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 믿져야 범정이지 않겠나? 좋은 생각이야. 그래, 서둘러 떠나자고. 어서 가세. 그러니까 이영식 교수는 그 텅 빈 순장곽의 주인들이 담당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연주를 이용해서 순장을 피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반면에 김태식 교수는 순장 명단에 포함된 5명이 순장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산동 44호분의 경우를 보면은 딱 그 중에 2개의 순장곽에서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빈 채로 나왔습니다. 뼈 한 조각도 없고 무슨 이 토기도 편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깨끗한 그러한 곽이 2개가 나왔는데 아마 그것은 해당자가 도망갔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빈 채로 마지막에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는 영광스럽게 그 왕을 위해서 같이 죽는다 하는 그러한 관념을 막 선전을 했겠지만 인간적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었으리라고 보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지금 웃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생떼 같은 목숨을 버리고 임금과 더불어 무덤 속에 묻혀야만 했던 순장 당사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가야 시대의 순장을 상상할 때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의문 한 가지를 더 제기해 보겠습니다. 순장 당사자들은 임금을 따라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기꺼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생명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본능이 있을진데 제 발로 구덩이에 들어가서 퍼붓는 흙세례를 점잖게 받아들인다는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겠죠. 그렇다면 사람을 산채로 묻는 생매장이 이루어졌을까요? 자기가 먼저 죽은 왕을 따라서 들어가서 죽으면 그건 뭐 왕권이 요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이 편하게 산다든지 뭐 그런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뭐 동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면은 뭐 죽은 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인골만 나오는 게 아니고 부장품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장품들은 가지런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었다고 해서 생매장 산 사람을 그 각각의 무덤 속에 넣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그 배열들이 그렇게 고르게 있는 채로 나중에 출토가 될 리는 없을 거니까요. 생매장을 했다면 당사자가 심하게 단발마에 몸부림을 쳤을 것이고 그랬다면 유골이 제각각의 모양으로 남았을 텐데 가지런하게 누워있는 형상으로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생매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태식 교수는 생매장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줄 사료가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서양의 사례에 비추어 미리 살해된 다음에 순장곽에 매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 쪽에 일반적인 순장의 사례를 보면 서양 쪽 사례인데요. 척추, 요추 있는 부분에 비슷한 위치에 돌로 된 화살촉이 딱딱딱 꽂혀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뒤돌아 있는 상태에서 전부 다 활로 쏴가지고 죽여서 일률적으로 묻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활을 쏴서 죽인다고 해도 그게 뼈에 박혀서 남는 경우는 또 흔치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살해만 맞죠. 그런데 그 몇몇 사례가 뼈에 박힌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한꺼번에 죽여서 이렇게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영식 교수 역시 무기로 살해됐든 아니면 약물로 죽음을 당했든 순장 대상자들이 목숨이 끊긴 다음에 매장됐을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이런 실랑이는 있었겠죠. 선대왕의 어의를 지어 바쳤던 봉이공녀는 순장 준비를 모두 마쳤느냐? 예, 나으리. 저 세상에 가서 대왕마마의 옷을 지어드릴 옷감이며 천을 짤 배틀이며 방추차를 모두 준비했사옵니다. 그리하였느냐? 수고하였다. 그럼 어서 사약을 받아 마시거라. 나으리, 소녀는 죽기 싫사옵니다. 이승에 남아서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할 터이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나으리, 제발. 어허, 이런 불충한 것을 봤나? 저승에 가서도 선대왕 마마의 어의를 지어 올리는 귀한 자리를 주겠다는데 순장을 거역하다니 가문의 영예로 여겨야 마땅하거늘 이 무슨 망발이냐? 아오라 소녀, 죽기 싫사옵니다, 나으리. 네가 기꺼이 순장에 응함으로써 네 부모와 가족들이 나라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느냐? 어서 사약을 바꿔라. 살려주시옵소서. 소녀, 죽기 싫사옵니다. 이런 불충한 계집을 보았나? 여봐라! 전연의 목을 쳐서 순장곽에 매장하라! 이영식 교수의 말 맞다나 저마다 자발적으로 순장에 응했다면 순장의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항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권력으로 강제하여 순장함으로써 왕권의 지엄함을 과시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순장을 명하고 주관했던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히 순장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어명으로 엄중히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명을 내린 사람은 무덤의 주인공이 아니겠죠. 목숨이 끊어져서 무덤에 묻히게 될 죽은 왕이 무슨 수로 권세를 휘두르겠습니까? 따라서 죽은 왕의 무덤을 거대하고 호화롭게 조성하고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며
순장 대상자들에게 땅속에 묻히라고 엄명을 내리는 사람은 새로 왕위를 이어받은 신임 왕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그 다음 왕권이죠. 그 다음 때의 왕권이죠. 그걸 하면서 인민들에게 그런 장래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면서 이후에 새로운 왕이 자기가 나라를 통치해가는 데에 부가적인 권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장례를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례를 거창하게 치르고 그러면 아, 그 집안 대단하다. 막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그 비싼 그 덩이쇠 같은 그 부장품들을 그냥 낭비를 하면서 흙 속에 묻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뭡니까 아낌없는 낭비를 통해서 후세의 왕권의 안정을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임금의 무덤이 거대하고 호화롭게 장식되고 값비싼 보물들이 대량으로 부장되고 많은 인원이 순장되었다면 그것이 일정 부분 그 무덤 주인공의 살아생전의 권위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새로이 왕권을 부여받은 후임 왕의 위세가 발휘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순장은 더군다나 규모가 작은 가야 소국의 형편으로서는 막대한 손실이었습니다. 우선 인적 자원을 무덤 속에 매장한다는 것부터 심각한 손실이며 무덤의 규모도 더 커야 하고 순장자마다 부장품들과 의례용 용기, 음식물 따위를 마련하고 운반해야 했으니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고분의 벽화에 그림을 그려넣는 것으로 대신했고 신라의 경우 순장을 금한 다음에는 사람 대신에 사람 모양을 한 토용을 묻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는 6세기에 들어서도록 순장이 지속되었던 점이 이채롭습니다. 고구려는 그 순장을 벽화로 구현한 부분이 있죠. 그 어마어마한 그 군사 그 행렬이라든지 그 부엌에서 그 뭡니까 국을 푸는 어떤 그 여인네라든지 입구를 지키고 있는 동수와 같은 장하독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그 벽화를 통해서 오히려 그 순장을 뭐 의미를 할 수도 있겠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버풍왕 때 더 이상 순장을 하지 마라 국가적인 손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순장을 금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는 사람을 잡아 죽여서 같이 끌고 가서 자신의 정치력을 과시 안 해도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왕권이라고 하는 거는 율령이라고 하는 법질서에 의해서 보장받는 그런 단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야 역시 6세기 중반에 멸망하지 않고 조금 더 유지됐더라면 국가에서 불교를 공인하고 국가의 체제를 정비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왕의 권위를 순장 같은 원시적인 방식으로 과시하려 하지 않고 율령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순장 풍습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니 대가야의 경우 멸망 직전에는 이미 순장 풍습이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야 말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고령의 양전동 고분에 순장 대신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양전동 벽화 구분은 그 벽화가 그려 있고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물론 그러한 석실분들은 다 도굴이 당. 그게 제일 마지막 시기의 무덤들인데요. 그것들은 다 도굴이 당해서 뭐가 들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예, 공간도 좁고 해서 그 순장을 했을 만한 그 공간도 부족합니다. 그 대개 임금하고 왕비 두 사람의 대개 석실분은 부부 합장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무덤이었을 거로 보이고요. 가야의 마지막 시기는 아마 그거는 그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백제 쪽에서 들어온 사상에 의해서 아 왕은 이렇게 합장하는 거다. 그냥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왕마마 여기 보시옵소서. 승하신 선대왕의 묘소를 이렇게 조성할까 하옵니다. 어디 보자. 여기는 선대왕 마마를 안치할 유택인 듯한데 여기 이 널방들은 또 무엇이냐? 순장자들이 묻힐 널방이옵니다. 자고로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면 묘소를 크게 조성하고 또 많은 신하들을 순장해서 무슨 소리야? 이제 순장은 국법으로 금할 것이니라.
하오나 대왕마마, 우리 가야에서는 전통적으로 좋지 않은 전통은 의당 버리고 가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지금부터 짐이 들어가 묻힐 무덤을 미리 만들어 두되 백제국에서 하는 것처럼 무덤의 석실에 문을 달아서 나중에 왕비도 함께 안치하도록 만들라. 알겠느냐? 아마 이 임금이 대가야의 마지막 왕이었을 텐데 죽기 전에 나라가 망하면서 신라로 끌려가는 바람에 빈 무덤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양전동 고분 벽화분이 있고 그 뒤에 또 2개의 석실분이 있는데 그 2개의 석실분 중에 하나는 완성되지 않은 석실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석실분에는 그 돌로 이렇게 다 쌓아서 석실을 만든 다음에 회치를 하려고 횟가루를 가운데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묻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왕을 위해서 화려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묻히지 않은 그 왕 또는 그 왕족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게 아마 마지막 무덤일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